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체를 이룰 수 있는 그 결합들에 대해서 우리가 원자 간의 또는 분자 간의 결합들에 대해서 공부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반데르발스 결합에 대해서 다시 조금 더 살펴보고 우리가 금속 결합과 또한 수소 결합도 진행하면서 오늘은 이 6장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데르발스 결합 같은 경우는 요동하는 쌍극자 힘이라고 하는데요. 고정이 되어 있는 쌍극자 간에 일으키는 그러한 결합일 수도 있지만 물질 안에서 쌍극자들이 우리가 일정한 모양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동이라는 말을 넣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쌍극자가 이러한 쌍극자가 이루는 분자 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형성된 쌍극자, 극성인 경우는 벌써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비극성인 경우는 비극성인 경우는 순간적으로 다른 극을 가했을 적에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형성된 쌍극자 사이의 인력을 우리가 말합니다. 결합이라는 것은 인력이 아니면 안 되겠다, 그죠? 결합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청력이면 멀어져야 되는 것이니까 서로가. 그래서 이러한 고체들이나 분자들이나 이러한 기체 분자들에 의해서 생기는 그러한 결합인데요. 특성이 연하고 약하다. 그래서 웬만큼 외부에서 어떤 충격을 가해주면 쉽게 그 결합이 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용융점을 갖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는 잘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부분까지 했는데요. 전기 쌍극자 모멘트가 한 개 존재할 적에 옆에 있던 어떤 분자의 집단들이 이렇게 쌍극화된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플러스가 있으니까요. 여기는 마이너스가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거예요. 여기는 마이너스 차지가 있는 거죠. 여기 플러스가 될 수 있습니다. 요렇게 거꾸로 되기는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할 적에 이때 이 P2라는 지점에 생성되어지는 전기장의 세기는 이거에 의한 세기는 이렇게 주어진다고 우리가 전자기학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P1과 P2가 이제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사이에 작용하는 결합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에너지를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가 이렇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E1이 이렇게 돼서 4파이츰 R 상승분의 P1, P2인데 여기에 P2를 집어넣고 여기에 E1, 즉 1에 의해서 생긴 전기장을 집어넣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갈 것이고요. 그래서 카이 P2 대신에 카이 E1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E1이라는 것이 이 점에서의 E1이 이렇게 주어진다 해서 이걸 집어넣으니까 4파이츰 제로가 여기 한번 있으니까 제곱이 되고요. R 육성이 됩니다. 3선 3성이 되고요. 그리고 P1이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럴 적에 이 쌍극자의 시간에 따른 평균, 즉 P의 평균은 0이 될 수가 있어요. 왔다 갔다 한다는 데서. 그러나 P1의 제곱, 이것은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양의 값이 가지기 때문에 요게 U가 마이너스의 값을 가진다. 그 말은 인력을 갖는다. 인력. 자, 우리가 전자기 시간에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1에 있을 적에 이거 두 개 사이에 작용하는 에너지는 뭐라고 되냐면요. K의 R 제곱분에요. 여기 R이라고 할 적에요. E하고 마이너스 2니까 요 마이너스 의미, 이 마이너스의 의미는요. 인력의 의미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잡아당긴다 이 말입니다. 결합이라는 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력은 약하지만요. 왜 R6성이나 비례하고요. 이렇게 크지는 않지만 우리가 분자가 여러 개가 됨으로 해서 이것들이 계속해서 결합력은 커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아데닌이라는 이런 것들이 갖다 놓으면 셀프 어셈블리 한다. 셀프 어셈블리 한다면 자기 정렬을 한다는 거죠. 자기 정렬이 그냥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걸 말하는데 그 분자들이 어떻게 해요? 방향 턴을 하면서 왜냐하면 쌍극자 모멘트를 이렇게 정렬을 하면서 결합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도 케미컬 피직스에 이게 2009년도에 나온 논문들인데요. 이 아데닌이라는
분자들이 어셈블리를 해가는데 쌍극자 모멘트를 이용해서 어셈블리를 해간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데르발스의 TMTSF라는 이런 물질들이요, 화합물들이 이 반데르발스 결합을 통해서 이렇게 공간에 어떤 공간을 채워나가는, 결합을 일으키면서 채워나가는 그런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은 열이 약하고 어떤 결합이 강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조금만 가해주면. 근데 우리가 게코라는 이런 악어라 그러죠. 이 작은, 아주 작은 도마뱀이랍니까? 도마뱀들이 유리를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데요. 그러한 그것들이 힘들이 여기에 달려있는 이러한 돌기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의 반데르발스 결합, 분자 결합에 의해서, 분자력에 의해서 이렇게 짚고 자기 몸을 지탱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들 반데르발스 결합을 치면 이 게코가 네이버라든지 구글에 많이 나올 겁니다. 그게 그 어떤 건물 올라간다든지 자기 중력을 이길 만큼의 그 결합력들을, 반데르발스 결합력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슈퍼몰레큘러 케미스트리라고 해가지고 수프라몰레큘러 얘기해서 분자가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많이 모인, 결합이 일어나서 많이 모인,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러한 분자 결합이 있고요, 이러한 또 분자가 있고, 체인이 있고, 이런 분자가 체인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어떤 그러니까 어느 크기 정도의 모레큘러인데, 그것들이 또 모여가지고 결합을 이룬 그러한 것들을 다루는 것을 우리가 수프라몰레큘러 케미스트리라고 합니다. 또 대표적인 게 그래파이트라는 게 있죠,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C인데요. 이렇게 청상 구조를 하면서, 그래서 이 층과 이 층, 즉 분자층과요, 이 분자층들이 어떻게 해요? 이 분자와 분자의 반데르발스 결합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파이트가 뭐냐? 연필심을 말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쓰던 아주 연필을, 그 심이 그래파이트 흑연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 헥사고널한 그리고 본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컬원 본드인데, 이 본드들이 어떻게 해요? 이 분자와 분자들이 그냥 밸런스 밴드를 반데르발스 결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어릴 때나 지금 샤프 펜슬을 쓰시는데 그것들이 조금만 힘을 가하면, 한쪽 방향을 많이 가면 부러지죠, 그죠? 그래서 그게 반데르발스 결합을 하고 있었을 거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헥사고널 보론 나이트라이드 스트럭처를 갖는다. 헥사고널 보론 나이트라이드. 그 줄임말이 HBN입니다. 뭐가요? 석연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보론하고 나이트라이드가 들어가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전부 카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이요, 다이아몬드도 카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탄소만으로 되어 있죠. 흑연도 탄소만으로 되어 있는데, 공유결합을 하는 다이아몬드는 세계에서 제일 강한 강도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 되었고요. 반데르발스 결합으로 만들어진 흑연이나 그래파이트라는 애는 그 결합이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고체를 유지하면서 카본에 있지만 쉽게 부셔진다. 그래서 우리가 구성원소가 똑같다 하더라도 다른 결합을 한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메탈릭 본드로서 금속 결합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자가 비국제화되어 있다. 전자가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머물러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국제화, localized, 이렇게 localized 또는 localization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local이란 말은 어떤 지역 이런 말이잖아요. 어떤 지역에 되어 있는데 liation, 그죠? 그 다음에 근데 비국제화, 이것이 아니란 말이죠. 책에 그래서 전자가 비국제화되어 있다. 양이온 사이에 머물러 있지 않고 움직인다, 이런 말입니다. 반대말이 localization인데요. delocalization, 그래서 이거 붙이면 반대죠, 그죠? 그래서 금속에 있어서 주기율표에 보면은
왼쪽 중간에 있는 금속들 사이에 금속들 왼쪽 중간 어느 정도 있는 3D 일렉트론들을 갖는 그런 전이금속부터 해가지고요. 우리가 AU라든지 그 AG라든지 이런 금속들이 주로 이루는 그러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특성이 어떤 거냐면요. 연성이 좋아요. 유연하다는 말이죠. 유연. 그래서 잘 늘어나죠. 열을 가해도 늘어나고요. 잘 휘기도 하고요. 잘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낮은 용융점을 갖는다. 쉽게 끊을 수 있다. 약간은.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는 이때까지와 달리 도체다. 그래서 전자가 아주 잘 움직여요. 비국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잘 움직이면서 결합을 일으킬 뿐만이 아니라 그 전자들이 어떤 전기를 걸어줬을 적에 즉 전위차를 걸어줬을 적에 굉장히 잘 움직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국제화되어 있어서. 그래서 나트륨 금속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나트륨을 보면은요, 여기 나트륨은 이렇게 나트륨과 나트륨의 양성자들이 있는데요. 전자가 체외 전자가 나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전자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 전자와 요 핵은 당겨요. 그런데 이것끼리는 repel해야 되어 있죠, 이게 repel 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얘를 당기는 것이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당기죠, 얘를 당기는 것이 얘가 밀치는 것보다 더 크거나 안정되어 있을 적에 그냥 이게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얘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고정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움직인다. 그것이 공유결합하고 다른 거죠. 지금 이 그림을 본다면은 이 나트륨 플러스와 이 나트륨 플러스는 이 전자를 마치 공유하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얘들은 중요한 게 뭐냐면 속박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속박이 안 돼 있는. 아까 전에 그 말이 뭐냐면은 공유결합에서도 나오는데 이 비국제화라는 게요. 이 비국제화와 아까 전에 공유결합에서 말하는 비국제화는 좀 다른 의미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실리콘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했을 적에 여기에서 한 개 나온 전자와 이 실리콘에서 나온 전자는요. 서로가 비국제화가 되어 있지만 요 안에서 놀아요. 쉽게 말하면은 요 바운더리 안에서 논다. 그래서 완전히 여기에 어디 픽스되어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게 국제화라는 뜻이거든요. 요 안에는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금속 결합에서 말하는 비국제화는요. 얘한테 속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예. 속해 있지 않으면서 떠다니지만 얘는 얘를 떠다니고 그래서 결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왜냐 attract도 있죠. attract. 그래서 요 attract가 요 repel보다 크기 때문에 결합을 이루면서 그냥 본딩을 이루면서 고체를 형성해 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그게 금속 결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수소 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이드로젠 본드인데요. 이거는 어떤 수소가 들어가 있는 그래서 수소와 음이온과 이 수소가 지금 양이온이 되는 게 좋잖아요, 그죠? 체외각 전자가 한 개가 있기 때문에 읽기가 쉽습니다. 물론 얻기도 좋아요. 수소는 얻기도 좋습니다. 왜냐면은 한 개를 얻으면은요 불안정하지만 체외각이 두 개가 되기 때문에 전자가 그래서 H- 이온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H라는 것이 일쪽에 있다. 그럼 일쪽은 뭐라 그랬죠? 양이온이 되기가 쉽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양이온이 되면서 그 옆에 있던 음이온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클로포스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크기가 근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책에 크기가 수소가 아주 작죠. 전자를 한 개 이름으로서 더 작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수소 원자와 형성된 결합을 말하는데 이 음이온 옆에 있는 수소 원자가 옆에 있는 HCl 같은 경우를 해봅시다. HCl. 그럼 이 H가 이거보다 훨씬 작거든요. 그래서 그 큰 원자와 공유 또는 이온 결합을 할 때 대부분 이온 결합을 많이 하는데요. H와 H도 공유 결합인데 수소 원자는요 단단히 상대편에 거의 표면에 붙어 있는 정도의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수소 결합이 좋은 예가 아까 말씀드린 H2O입니다. H2O가 여기 있죠. 그러면 O가 여기 있고요. H와 H가 여기에 결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물을 만들거나 또 얼음도 마찬가지죠, 그죠? 얼음도 마찬가지죠. 특성은요, 이 수소 결합은 반데르발스 결합보다 강하다. 여전히 약한데요, 이 분자 결합보다는 강합니다. 분자 결합. 그래서 우리가 H를 떼내는 게 훨씬 어렵죠. 물을 끓인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을 끓이면은 H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H2O와 H2O가 끊어질 겁니다. 그 분자 결합부터 끊어지죠. 그러니까 반데르발스 결합부터 끊어지고요. 그 다음에 H를 또 떼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대체적으로 DNA와 단백질 같은 경우는 수소 결합을 한다. 단백질이나 DNA가 단백질을 이루는데요. DNA라는 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HC와 뭐로 되어 있죠? N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H가 들어가 있죠. 여기 보면. 그래서 H와 다른 원소들이 수소 결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중 나승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DNA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수소, 아까 전에 제가 그렸는데 여기 보라색으로 이렇게 비슷하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산소고요. 여기 O라고 되어 있습니다. 흰 것이 H입니다. 요만큼 차이 납니다, 지금. 굉장히 크게 차이 나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각이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102.5 몇 도인가 그렇죠. 요 사이의 각이, 그죠? 그래서 입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일어나죠. 반데르발스 결합이 일어나고요. 여기에 있는 요게 수소 결합이라는 겁니다. 하얀색과 파란색이 일어나는 그게 수소 결합이고요. 그 한 덩어리들이 청으로 이렇게 가는 게 그게 반데르발스 결합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두 개 다 볼 수가 있다 여기서. 다른 예로서 DNA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이드로젠이 나오고 옥시전, 나이트로젠 카본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 배웠잖아요. HNCP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산소는 이제 이거. 그래서 그것들로 이렇게 이루어가면서 체인을 이루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피리미다인이라는 이런 구조체고요. 이게 퓨리닌이라는 의미인데 여기에 나와 있듯이요. 하이드로젠이 여기 다 붙어 있어요. 보면은 작게. 그 다음에 카본도 있고요. 포스페이트 P죠, 그죠? 인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면서 어떻게 해요? 나선형 구조로서 한 개씩 헬렉스 구조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우리가 메인스 그룹이라고 그러고요. 이거는 마이너 그룹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또 확대해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TCGA라고 이렇게 배웠습니까? TCGA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그죠? T 여기 있네요. C, G, A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수소 결합이 다 있더라는 겁니다. 수소 결합이. 참 이걸 우리가 현미경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템이나 어떤 배율이 높은 샘 현미경을 보면은 이 이중나선 구조가 보이죠, 그죠? 이게 수십 나노가 넘기 때문에 충분히 현미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테크놀로지가 이제 요즘 발달돼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이러한 구조들을 우리 눈으로 육안으로 현미경을 이용해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6장을 마치게 되는데요. 6장의 요점 정리를 보면은 제가 이 표로 잘 나와 있어서 책에 페이지 78페이지에 보면요. 표 6-1 결합이 충분히 이렇게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합의 종류와 설명, 그다음 결합하는 그 결합으로 일어나는 생성되는 물질, 그다음에 일반적인 성질에 대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만 여러분들이 잘 외우고 추가적으로 조금의 부연 설명을 붙일 수가 있다면, 예를 들어 이온 결합을 설명하는 전기 음성도라는 걸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뭐 이온화 에너지, 전기, 전자친화도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면은
이번에 그 중간고사 칠직에 아주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결합하는 종류에 따른 어떤 물질들만 좀 살펴보면은요. 예를 들어 이온 결합은 아까 1,7족끼리 일어난다 그랬죠. 1,7족 HCl 또는 뭐 NaCl 그죠? 그다음 KCl 1,7족 그죠? 그다음에 NaF, HF 뭐 이런 것들 일어난다 그랬다. 그다음에 공유 결합은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갈륨 아르세나이드는 3, 5족이나 4족 얘들은 그 자체로 그냥 공유 전자들을 이온화 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결합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전자 한 개 떼내기와 한 개 주기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유를 하여서 결합을 일으키게 되는 그러한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뭐 3, 5족, 4, 4, 4족, 뭐 하물며 2, 6족까지 그게 주로 공유 결합을 한다. 전자를 공유하는 것이죠. 금속은 어떻습니까? 금속 주기율표의 왼쪽 중간 부분이 그 금속들이 몰려있는 금속 원소들 간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결합을 말한다. 그 다음에 분자 결합은요. 아까 말씀드린 불활성 기체, 헬륨이라든지 니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자가 된 상태에서 원자와 원자로 결합이 못 일어납니다. 왜? 그 분자 상태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분자와 다른 분자 간에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원자와 원자 사이에 일어날 수 없다 그랬다. 그래서 불활성 가스 고체, 그 다음에 서로 붙어 있는 비극성 분자 고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분자 결합을 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수소 결합은요, 아까 말씀 유기물 즉 C가 들어가는 DNA라든지 이러한 C가 들어가는 그런 생물학적 물질에서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수소 결합이 그래서 얼음에 있어서 수소들이 있는 H2O죠. H와 다른 O 사이에 수소 결합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6장에서는요, 과제물이 6장의 1번만 해보십시오. 6장의 1번. 그래서 홈워크는요, 홈워크 6장은 자, 첫 번째로요, 페이지 78페이지에 있는 결합에 대한 표 6.1을 좀 더 풍성하게 정리하지. A4 용지 한 페이지로요. 시험 문제 나올지 모르니까 이거를 꼭 하기. 그다음 두 번째가요. 두 번째가 연습 문제 6장 1번 문제 6.1을 풀기입니다. 이게 6장에서의 숙제입니다. 6장 문제 6장인데요. 첫 번째가 표 6-1에 나와 있는 결합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다. 좀 더 자세하게 앞에 배웠던 내용들을 보완해서 그 다음에 그래서 A4 용지 한 페이지로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어도 좋고 옆으로 이렇게 펼쳐가지고요. 테이블을 만들어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습 문제 6.1 그게 뭐냐면요. 화학결합에 대한 문제입니다. 화학결합에 대한 문제인데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7장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물질의 종류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풀고 그냥 뭐 복잡하지 않을 것 같고요. 파트 2를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아마 6장, 7장은 그냥 빨리 이렇게 지나갈 파트 2는 우리가 그냥 옛날에 배웠던 것을 다시 해본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type of matter에 대해서 이제 물질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고체라는 것이 한번 보십시다. 고체라는 것이 이제 우리 고체 물리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결합을 이루어서요. 결합을 통해서 어떤 분자 집단들이 만들어집니다. 이 집단들이 있잖아요. 이제 저기 나오지만은 주기성과 만납니다. 저 주기적인 격자와 만납니다. 격자. 공간을 채우는 뼈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집을 지으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뼈대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채울 벽돌들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걸 벽돌이라고 할지 이거를 격자는 그 뼈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프레임이라고. 그래서 이것들이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는 이제 결정이라는 것을 이루는데요. 대부분의 고체들이 결정화되어 있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금인 NaCl 결정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 보면은 이게 Na고 여기 Cl의 원자가 이렇게 FCC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NA를 중심으로 해서 CL이 6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위에 잘 보시면은요. 그래서 옆으로 2개 있고 아래로 2개 있고 앞뒤로 2개씩 있습니다. CL의 대상으로 해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NA와 CL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 공간을 메워나가는, 그래서 여기가 periodic이라고 했습니다. 결정 주기성이 있는 그러한 요런 놈들의 요거를 갖다 채우는 거죠. 이건 실제 사진이고요. 이거는 우리가 안에 깊게 들여다봤을 때 이런 구조를 가질 거잖아요. 실제로 그렇고요. 그 다음에 모lecular crystal도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거를 버킷볼이라고 해야지. C가 60개, 탄소가 60개로 만들어진 분자 결정입니다. 이게 여기에 한 점 한 점이 축구공 모양이죠, 그죠? 그래서 버킷볼이라고 그러는데요. 명칭은 정확한 명칭은 플로린이라고 합니다. 플로린. 그래서 그 플로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실제로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 점이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려놨는데 여기에 전부 C가 다 들어갑니다. 탄소가 들어가는데 C60라고 돼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요 점이 60개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축구공 혹시나 사보시면은요, 그 모서리 만나는 점들이 60개로 딱 되어 있을 거예요. 오각형과 육각형이 만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화학적인 용어는 플로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또는 C60, 15는 나오는데요. 그런 놈들이 굉장히 이제 이러한 분자 한 덩어리가요. 이게 분자 한 개잖아요, C60가. 그것들이 옆에 놈들과 붙어요. 그러면서 결정을 이루죠. 그래서 아주 C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도체입니다. 이거. 그래서 한소로 되어 있지만 플로린 결정. 그 다음에 리퀴드 크리스탈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결정에 대해서 보는데 처음에 뭐였죠? 실제적인 NaC의 결정, 소금 결정. 그 다음에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결정, C60. 또한 우리가 리퀴드 크리스탈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QU. 무슨 액체인데 결정이냐? 그래서 우리가 텔레비전이 요즘은 이런 거 많이 안 쓰는데 LCD라는 말 들어보셨죠? Liquid Crystal Display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액정을 이용한 액체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결정이다 그래서 액정이라고 합니다. 액정 표시의 화면을 우리가 LCD 디스플레이를 그러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액체라는 것은요, 어떤 거냐면은 원자나 분자의 위치가 고정이 안 되어 있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고체는 어떤 거냐면은 원자와 원자 사이의 거리가 딱 픽스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진동만 있을 뿐이고, 그렇지 이 변화가 거의 없는 걸 말합니다. 근데 리퀴드는 그렇지 않죠. 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용액은 어떻습니까? 그냥 모양도 쉽게 변한다, 그죠? 그 담는 그릇에 따라서 모양이 다 변하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얼음 같은 경우는 변하지 않죠. 물질 용기가 다른다고 해서 얼음 모양이 변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은
그 원자와 분자 사이의 거리가 그냥 상호에 대한 위치가 픽스되어 있게 됩니다. 고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고정되어 있지 않죠. 그게 액체의 정의고요. 아예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기체라고 그러죠. 기체.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분자간 거리가 그러나 작기 때문에요. 비약축성이에요. 그게 또 기체와의 차이죠. 기체는 어떻습니까? 분자와 분자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압축이 굉장히 가능해요. 그러나 리퀴드 크리스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기성을 갖는 아주 좀 안정적인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좀 자유롭게 움직이지는 않는 그리고 그 모양 자체를 유지하고 있는 그렇다해서 액체이지만 결정이다 그래서 액정이라고 합니다. 리퀴드 크리스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요. 아모르포스 솔리드가 드디어 나오네요. 이런 경우는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그 세라믹스 실험에서 충분히 만들어 볼 수 있는 물질인데요. 어떤 물질을 합성을 할 적에 우리가 고상반응법을 주로 이용을 하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고상반응법을 이용하는데 고체 상태에서 반응을 결합을 한번 이렇게 보겠다. 그게 이제 고상반응법입니다. 그래서 솔리드 스테이트 리액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SSR 방법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SSR 방법이라. 우리가 주로 그래서 어떤 물질들을 형광체를 만들기 위해서 세라믹스 실험을 하셨다면은 세라믹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분말을 만들어야 됩니다. 분말 결정을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A라는 분말과 B라는 분말을 합성을 하게 되죠. 합성을 해서 솔리드 상태에서 고체 상태에서 그냥 우리가 섞어서 어떻게 합니까? 잘 갈아주고요. 볼밀도 해주고 잘 섞어줍니다. 섞어줘서 그러면 결합이 일어나냐? 아니죠. 잘 섞어놔서 결합이 잘 일어나게끔 해냈지만 아직까지 멀었잖아요. 고온 전기로에 가져가서 어떻게 반응이 일어나게끔 활발히 일어나게끔 결합이 만들어지게끔 우리가 그걸 해야 되죠. 그때 우리가 충분한 온도가 결정화를 위한 우리가 그걸 결정화시키는 과정을 신트링이라고 합니다. 신트링 과정이 있는데 그 신트링 온도가요. 이 온도가 충분히 높지 않으면은 결합이 일어나서 완전히 주기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면은 그걸 우리가 비정질이라고 합니다. 비정질. 영어로는 amorphous라고 그래요. 대표적인 amorphous가 유리죠, 유리. 유리는 결정화되어 있는 것 같지만 비정질이기 때문에 조금만 충격을 가해도 깨져버립니다. 그 결합들이 굉장히 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데 여기는 주기성이 약할 뿐만이 아니라요. 그런데 액체와는 달리 고정이 되어 있어요. 아까 전에 액체는 어땠습니까? 액체 결정은요.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그랬죠. 원자나 분자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은 고정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기성이 결여돼 가지고요. 여기 보면은 비정질 실리카입니다. 그러니까 실리콘인데 우리가 충분히 그 실리콘 SiO2 같은 경우를 만드는데 어떤 결정성을 우리가 못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치들은 웬만한 온도를 가해도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죠. 그런데 주기성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규칙성을. 아니면 그 발견하는 데 있어서 그것들이 너무나 제한적인 공간에서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드는 보통의 분말들은요 다 결정이라 그러는데요. 여기는 나노 결정이 내놨네요. 나노 사이즈에 그래서 우리가 이거와 이거를 비교해 보려고 이걸 집어넣어 놓은 것 같아요. 지금 이것들을 볼 적에 뭔가 이거와 이 빨간 하얀색이 있는 것과 비교해 볼 적에 굉장히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크기가 요거 사이즈가 비싸요. 나노 사이즈네. 나노 사이즈. 그거 어떻게 하는데요? 여기 원자 사이가 0.2나노, 3나노 정도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몇 칸 가니까 이거는 수나노 되겠다, 그죠?
10개 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10개 정도 있으면 한 2, 3나노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삽입된 나노 결정이 내놨죠.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거와 비교해 볼 적에 어떤 주기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냥 랜덤하게 그냥 분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충분한 온도가 가해지지 않으면요. 충분한 온도가 가해지지 않으면 결합은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몰포스 상태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도 실리카는 실리카예요. 근데 충분히 온도가 올라가면은 실리카의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거를 우리가 실리카 크리스탈이라 그러고 이거는 실리카는 실리카인데 비정지라 아직까지 결정어가 덜 된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몰포스라고 영어로는 아몰포스라고 이렇게 있는.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그림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배웠던 리퀴드 크리스탈. 이제 아까 그거는 리퀴드라고 하는 이건 진짜 이제 리퀴드 크리스탈인데요. 크리스탈과 리퀴드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리퀴드 크리스탈이라고 하는데요. 크리스탈의 형태는 어떻습니까? 주기적인 형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리퀴드 크리스탈은요 어떤 거냐면은 주기성을 웬만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놈들이 쉽게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스마틱 C형 페이즈라고 그러고요. 이거는 네마틱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그냥 리퀴드예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리퀴드인데 그래서 우리가 리퀴드와 이놈들의 믹스 시켜놓은 그러니까는 크리스탈의 성질도 있는데 왜? 주기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리퀴드의 성질인 좀 고정이 안 돼 있고 움직이기 쉬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하고 이거 비슷하지 않아요? 요거를 짬뽕시키면은 요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리퀴드임이고 크리스탈이다 그래서 우리가 리퀴드 크리스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액체 상태이긴 한데 크리스탈의 어떤 주기성을 가지고 있는 랜덤하게 좀 움직일 수 있는 고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주기성을 가지고 있는 놈들이 배열하고 있다. 그것이 리퀴드 크리스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글자씩 따왔다 그래요. 그거로 이해하시면 되죠. 어떤 성질을 따왔는가를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되겠죠. 리퀴드에서는 뭐라고요? 주기성이 없어요. 좀 랜덤하게 고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크리스탈은 어떻습니까? 고정되어 있죠. 그러면서 근데 유연성이 없잖아요. 움직일 수가 없죠. 그 두 개들이 따오니까 이런 식의 스맥틱과 니마틱 이거는 원자의 분자청의 배열이라는 겁니다. 이걸 청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섞여서 그런데 주기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빛은 이렇게 쏘아서 잘 되는데요. 우리가 전압을 걸어준다든지 하면은 우리가 빛이 안 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퀴드 크리스탈의 특징은 스위치로 쓸 수 있죠. 스위치. 분자의 모양을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세운다든지 아니면 세워져 있는 것을 눕힌다든지 이걸 우리가 전압을 걸어줌으로 해서 그래서 여러분 LCD 텔레비전을 LCD가 화면을요 그러니까 전압을 안 걸어주면 그냥 꺼지게 됩니다. 빛이 안 통하게 만들 수 있고요. 전압을 걸어주면은 이 분자의 배열을 달리해줘. 왜? 리퀴드의 어떤 성질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빛이 나와요. 그걸 이용한 것이 우리가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입니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LCD는 굉장히 많이 보편화되어 있던 건데요. 나노 테크놀로지가 저 픽셀을 만드는 기술들이 굉장히 발달함으로 인해 가지고요. LED라는 것이 대세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요즘 뭐 QLED까지 나오고 퀀텀 LED라 그렇게까지 나오는데 그래서 화상도를 높일 뿐만이 아니라 빛의 세기를 아무래도 이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는요 어떠냐면 수동성의 빛입니다. 빛을 뒤에서 비춰줘 가지고 스위치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빛을 통과시키는 그런 물질이고요. LED는 그 자체가 발광하는 형태입니다. 능동형이죠, 그죠? 수동이 아니죠. 얘네들은 빛을 못 통과시켰다가 통과시키는 자체적으로는 발광을 못해요. 그래서 이것들의 하려면 이것들을 디스플레이 이용하려면요 이 위에 하든지 위층에 하든지 해가지고 빛을 발광하는 그러한 플레이트가 한 개 더 있어야 됩니다. 근데 LED는 그렇지 않죠, 그죠? 그 자체가 발광하는 그러한 디바이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액정과 그 다음에 평광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광판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빛의 진행 방향과 진동하는 전기장이 자기장이 또 어떻게 진동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편광이라고 해요. 편광. 그래서 진행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빛이 진동이 전기장이 이렇게 진동하느냐 이렇게 진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TM이나 TE 이렇게 모드로 부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편향되어서 한쪽 방향으로 진동하는 그런 빛이 되느냐, 그것을 우리가 편광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액정이 전압이 없을 적에는요, 액정 분자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전압이 없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행거를 가지고 따오는데요. 그래서 백라이트 제가 말씀드렸죠. 이 자체는 빛을 못 내기 때문에요. 백라이트 뒤에서 빛을 비춘다 그래서 백라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빛을 비춰요. 그래서 빛이 가려고 하는데 이 전광, 이 액정 분자를 따라서 가가지고 통과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요렇게 갔던 빛이 요 편광 방향이 이렇게 이 분자에서 바뀌어서 이러한 편광의 빛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액정에 전압을 안 걸어주면은요, 트위스트 모양으로 액정이 꼬여서 이렇게 간다 이 말입니다. 꼬여서 가는 모양에 놓여 있어 가지고요, 빛의 진동 방향이 원래는 이거만 통과했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통과하는 놈만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압을 안 걸어주면은 빛이 나가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전극이거든요. 근데 빛을 걸어주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이제 빛을 걸어주니까 액정 분자들이 그냥 한 방향으로 이렇게 나란하게 존재합니다. 왜? 전압을 걸어주니까요. 그 분자들이 전기력에 의해서 그냥 다 일렬로 서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 빛이 가서 편광이 이런 놈만 통과하다가, 그래서 이걸 다 통과했어요. 통과했는데 이 편광판은 지금 통과하는 방향이 요거와 요 아래판이 90도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90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빛이 요까지만 오고 통과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을 걸어주니까 빛이 편광판을 통과하지 못한다. 그래서 온 상태예요. 액정에 전압을 걸어주면은 이제 빛은 못 나오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빛은 못 나오는 상태. 그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디스플레이가 LCD 디스플레이다. 그래서 우리가 액정의 이 리퀴드 크리스탈의 어떤 결정성과 그 다음에 그 트위스티하는 그 주기성, 그것들을 이용해 가지고요, 우리가 이것들을 만들어요. 되게 재밌습니다. 이거 실제로 만들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우리가 온오프가 되는 걸 보면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쿼지 크리스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쿼지라는 말은 결정인 것 같지만은 아직까지 완전하진 않다, 이런 그게 쿼지라는 뜻이죠. 우리는 준이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결정과 달리 주기성은 완전히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어떤 국소적으로 보면은 주기성이 있는 것 같지만 완전한 주기성은 없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쿼지 크리스탈이라고 하죠. 쿼지 크리스탈. 지금 그게 그림 7-6입니다. 그래서 이 노벨 화학상을 받은 슈체트만인가요? 이 사람이 이 준결정이라는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기 보면 페이지 85페이지 있습니다. 펜로즈 타일링이라 그래가지고 요즘 그 목욕탕이나 건물의 벽에 붙이는 타일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펜로즈라 그래가지고 타일링이라 그래가지고 이 무늬 자체를 우리가 펜로즈 타일링 무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태가 우리 눈으로 이렇게 보면요, 인테리어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이런 그러니까 그 타일링 하시는 분이 이런 무늬를 많이 쓰시죠. 그러면 얼핏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 같아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있어가지고 주기성이 있을 것 같지만 아무리 따져봐도 완전한 주기성은 없는 거예요. 그러한
물질들이다. 그래서 절대로 반복되지 않다. 그래서 실제로는 비주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이라고 말할 적에 제일 중요한 것이 주기성이잖아요. 공간의 어떤 부분에 가더라도 어느 정도 가면 그것이 반복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주기성이라고 하는데 그 주기성이 여기는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쿼지 크리스탈이다. 포리머가 이제 우리가 또 이제 화학을 하다 보면 포리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피부에 있어서 탄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이제 콜라겐이라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이 요 부분을 떼서 보니까 이러한 우리가 포리머 여러 가지 몰레큘러가 있다 그래서 폴이라는 말은 다 이 말이죠. 많은 여러 가지의 여러 개의 이런 말이고 몰레큘러 그래서 그런 어떤 분자 집단들이 모여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폴리머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는 주기성이 있어서 근데 이것들이 완전한 결정을 이루고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고체 결정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 책에 한번 읽어보기를 권하는데요. 여기 보면 처음에도 제가 1장에 할 적에도 말씀드렸는데 머릿말에서 고체 결정을 우리가 특히 그때는 고체 물리학이라는 걸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고체 결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이유는요, 물리학 분야에서 가장 성공적인 분야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변인이 되는 요인이 그렇게 많지가 왜 주기적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원자 집단들이 아주 주기적으로 픽스되어 있으면서 그런 주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론적으로도 굉장히 예측이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실험 결과와 충분히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발전을 계속 이루고 갈 수 있는 그리고 그러면서 컴퓨터가 발달하다 보니까는 이제는 그것들을 미리 실험적으로 만들어 보지 아니하고 그 물질이 만들어질 것인가 아닐 것인가를 실험적으로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까지 지금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리학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그랬죠. 그래서 학회를 발표를 가봐도 물리학회에 가보시면은 고체 물리 분과가 제일 큽니다. 제일 발표하는 숫자도 많고 관련 분야도 되게 많고요. 관련하는 교수나 학생들도 뭐 50% 넘는 정도의 제가 그래서 놀랬던 게 제가 대학에 갔을 적에 유학을 갔을 적에 고체 물리를 하는 사람이 저희 교수 숫자가 그때 60-70명이 넘는데 고체 물리를 하는 사람들이 30-40명이 되더라고요. 그 과에. 그러니까 반 정도 이상이 고체 실험, 고체 물리 이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놀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이유는 여러 종류의 고체를 이야기 지금 시작점에 이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드디어 이제 그 파트 3를 보면요, 이제 모형에 대해서 고체의 장난감 모형 이런 거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 1차원 단원자 사설의 진동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가게 될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파트를 다 하지는 않을 거고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스킵을 하고 이렇게 간단히 설명만 하고요. 시험 범위에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파트 2를 마치게 됐습니다. 파트 2를 마쳤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물질의 종류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물질들이 상태가 있었던가 뭐 금방 우리가 쭉 공부했지만은 리퀴드 크리스탈까지 아니면은 준 쿼지 크리스탈까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그런 물질들 아니면은 쉽게 찾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그런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고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물질에 대해서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고체인데 고체는 아주 성공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많이 발달을 하고 그리고 종사하는 이 연구에 뛰어드는 사람들도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체를 이해하기 위한 어떤 이제 그래 고체가 뭔가 이제 한번 공부해봐야지 그런 스테이지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체가 된다면 어떻습니까? 원자 집단이 이제 만들어졌고요. 결합으로
그 다음에 주기성에 대해서, 격자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마 절격자하고 굉장히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건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강조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거기서 배울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스킵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가 이번 수업을 마치고 7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